종사자 노동환경 실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본 연구 사업을 맡게 된 정책연구 팀장 박정환이라고 하고요. 처음 인사를 드리는 분도 계실 거고 그 전에 사업 화면에서도 인사를 드렸던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센터까지 굉장히 먼 길일 텐데 오셔가지고 아주 감사한 마음이 크고요. 저희가 이번에 진행했던 연구는 우리 동부권 지역의 8개 구를 대상으로 소매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노동 환경을 알아보고자 진행이 된 연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가 열렸으니까 이 토론회에서 이 연구가 좀 의미 있게 사회 곳곳에 쓰일 수 있는 발전적인 논의들이 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참석하신 분들 소개를 올릴게요. 오늘 이 연구를 책임져 주시고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의 안종기 교수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발제 이후에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의 오종훈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토론자분들 소개해드릴 건데요. 제가 끝에 있는 분들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의 장진희 위원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의 오유라 연구원님, 국내공부 상공회의의 남희덕 부회장님, 노동건강연대의 정우준 사무국장님, 그리고 저희 권역에 있는 자치구 센터죠. 노원 노동복지센터의 전태훈 사무국장님, 그리고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기호은 상임활동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서 손정진 센터장님의 환영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동부권센터가 2020년 12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곧 이 두 돌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 동부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이 8개 구에서 어떤 산업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노동 실태는 어떤지 그래서 전 산업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연구를 했더니 이 동부권 지역에는 사업장이 한 20만 개 그리고 종사자들이 한 92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고 그 중에서도 소매업이 제일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그러면 그 전체적인 부분들 중에 제일 많은 소매업 부분들 중에서 특히 소매업 부분들의 종사자들의 노동 실태는 어떤지 하는 부분들을 연구를 해야 실태를 파악을 해야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 속에서 연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 계속적인 연구 부분들이라서 고려대학교 우리 노동문제연구소의 안종기 박사 팀께서 이렇게 쭉 2년간 이렇게 맡아서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아마 오늘 발표도 그런 두 가지 연구 내용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같이 섞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연구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 센터가 노동 상담이라든지 세무 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안전보건 문제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한 부분들이라서요. 오늘 연구한 결과를 같이 공유하고 또 토론도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저희 센터가 이 여러 가지로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성공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일도 오고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모두가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소매업 종사자에 대한 노동환경 실태는 사실 가장 열악한 그 종사 업종으로서 저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모여주신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잘 검토를 해주셔서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서 활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안종희 교수님께서 발제는 한 30분 정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토론을 각각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의 안종기입니다. 작년에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진행됐던 결과 보고서인 결과물이 이거거든요. 이게 작년에 10대 산업, 그러니까 소매업, 이번 조사는 이제 소매업 부분에 국한을 시켜서 진행됐던 연구였고, 작년에 이제 전국권 지역의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상위 10대 산업을 이제 셀렉션을 해서 그 10대 산업을 베이스로 진행된 실태 조사 결과가 이제 작년에 진행되었던 조사였고, 이 내용 중에서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사자나 종사 규모, 그리고 내부의 여러 가지 다양한 노동 실태 등을 봤을 때 가장 먼저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분야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 센터와의 논의 끝에 이번에는 소매업 분야,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규모가 커서 기업적으로 커서 체계적인 업무의 관리라든가 노동 여건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규모의 업체들은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소규모 업체들의 30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른바 서울시나 전국 단위에서 통계로 나오고 있는 그런 데이터의 어떤 포션, 그런 비율들과는 사실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소매업 관련된 이제 이른바 하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결과들이 한 4년 전쯤에 나온 게 가장 레이티스트 버전인데, 사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2년간의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실은 이게 소매업 부분의 시장 구조도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한 변화의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었다라고 하는 믿을만한, 신뢰할 만한 소스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여러 가지 고민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는 그 5페이지에 보시면 간단하게 개요 말씀드리면 8개 구 동북권에 속하는 쪽에 소매업 종사하는 임금 노동자,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실태 조사고요. 그 아래 표 1을 보시면 저희가 그래서 해당되는 분야, 이거를 사실은 산업 분야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저는 사실은 사업장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총 8개인 겁니다. 위에서부터 슈퍼마켓, 체인 편의점, 기타, 종합 소매업 그렇게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의약품, 의료용품, 그 다음에 화장품이랑 방향제, 그리고 의복 소매업 전반, 그 다음에 기타, 섬유, 직물, 액세서리 이렇게 해서 총 8개 분야의 사업장에 속하는 이제 임금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된 거고, 한 2달 정도 걸쳐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을 한 베이스를 메인으로 해서 결과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주요 선행 연구는 저희가 현황 전반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정리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요 선행 연구 정리 중에서 좀 나름대로 비중을 두려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자료집상에 이제 8페이지의 아랫부분 5번으로 되어 있는데, 감정노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현장에서 이런 정책들을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어쨌든 연구자로서 데이터와 어떤 면접들을 통해서 만나본 결과로 봤을 때, 이분들이 자신들이 처한 노동 여건이나 물리적인 환경이 그렇게 절망적이진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정말 못 살겠어. 나의 생활은 너무 비관적이고 절망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처한 여건과 개인적인 배경 요건들을 생각했을 때, 최고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적절하다. 더 이상의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 실태 여러 가지 문제를 삼지만, 사실은 한 줌의 악덕 사업주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생기지만, 제가 만나봤던 적지 않은 다수의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분들은 이른바 우리가 가족 모드라고 할 수 있는 사업주와의 어떤 친밀한 관계, 그것이 이데올로기적으로 포섭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끝도 없는 얘기가 될 거고,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소규모 이른바 소매업에 종사하는 소규모의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자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물리적인 어떤 문제들은 크지 않다. 오히려 그분들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는 감정적인 소모,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 어떤 심각성을 더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저희가 감정 노동이라든가 어떤 번아웃, 직무 소진 관련된 거, 우울증 이런 부분들을 내용을 좀 포함을 시켰던 이유도 이제 그런 맥락
반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선행연구 부분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감정노동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한 겁니다. 선행연구를 의 내용들을 한마디로 뭐 그냥 가장 중요한 거를 저보고 정리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지금 각각의 사업장 한 단위 한 단위에서 이런 노동은 정말 문제다, 이거는 빨리빨리 개선해야 된다 라는 매우 구체적인 부분에서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더 크게는 지금 팬데믹 4차 산업혁명 이후로 한국 노동사회의 전체적인 어떤 질적인 변화들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8개 분야에도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거는 단순히 한 기관 사업장 내에서의 노동 여건의 변화, 물리적 환경의 개선, 이런 부분들에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산업구조 전반과 토대가 변화되고 있는 양상 속에 이제 어떻게 노동자들의 여건과 노동의 어떤 질이 담보되고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사업주의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뒤에 데이터가 나오지만 부당한 경험을 했다는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차별 경험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보도되는 매우 악덕의 어떤 이런 행태들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당연히 법제도적인 시스템의 정비를 얘기하게 되지만, 다수의 사업장의 현장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고 막 분노해야 될 만큼의 그런 어떤 위법적이고 악랄한 그런 어떤 관리 행태가 만연해 있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건 뭐냐? 사업주들과의 문제를 어떻게 같이 공동으로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것들도 우리가 사실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과제이고, 저는 뒤에서 썼지만 센터의 과제가 단순히 노동 여건, 일개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만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물론 메인이지만, 그거 못지않게 산업 전반의 이 구조적인 변화에 휘청거리고 있는 사업주의 상황을 같이 고려하면서 대응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서의 센터의 어떤 기여나 기능들도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볼 시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선행연구라든가 산업 현황들을 통해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고, 실제 이제 노동 실태 조사도 들어가세요. 16페이지입니다. 지금 자료실에 들어가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카테고리로 나누면 아랫부분에 이 차 그림 8에 나온 것처럼 3개, 종합소매업, 섬유 의복 섬매업, 의약품과 화장품 방향지역,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각각의 분야별로 소분류 들어가자면 그렇게 4, 2, 2 시스템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직업과 이제 그 직종 분류의 표준 이제 구분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의 이번에 조사의 목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코로나의 대변역을 지니면서 지금 소매업의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가 확증적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단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뭐 그 4, 5년 전의 데이터를 갖고 뭐 포션을 맞춰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나오는 전체 데이터 자체가 어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단 오히려 그 안에 산업별 구분, 그리고 고용 형태별 구분에 따라서 어떤 차이와 차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센터의 입장에서 좀 더 세부적이고 세밀한 관심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3가지 분야에서는 임의적으로 3분의 1씩 할당을 해서 900명에 300명씩 할당을 했고, 그 안에 세부적인 분류들은 이제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조사에 진행되는 환경에 따라서 확보된 샘플이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일단 보시면 뭐 의복 분야니까 뭐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약품, 화장품 방향제, 그 다음에 슈퍼마켓과 체인 편의점 이런 것들이 많고, 뭐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기업형 슈퍼마켓이라든가 뭐 섬유 직물 액세서리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그 사업장의 대출은 좀 적은 것으로 보이고요. 성별은 소매업 특성이니까 당연히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써놨지만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 비하면 사실은 남자가 조금 더 많은데, 소매업의 특성상 판매직이라는 특성상 여성분들의 구성이 더 많고, 연령대 역시 다른 그 산업 분야에 비해서 50대와 60대 이상의 비율이 조금 더 차지하고 있는 특성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 17페이지 표 2에 종사 산업별 이제 연령대 구성을 보면 이제 종사 산업별로 조금 흥미로운 좀 차이가 나타납니다. 슈퍼마켓, 뭐 섬유, 직물, 액세서리 분야는 40대 이상 중장년층 비율이 높고, 편의점은 당연히 20대 젊은 층, 그리고 화장품 방향제는 30대 여성 비율,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눈에 드러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10대 산업을 했잖아요. 10대 산업 중에는 아파트 경비원이라든가 택시기사 이런 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산업이 이른바 나래비가 그냥 클리어하게 쫙 세워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성들과 노동의 환경의 실태의 어떤 파저티브와 네거티브의 수준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제가 뭐 뒤에서 다시 그림을 설명드리겠지만 이 중에서 열대 산업 중에서 우리는 이제 소매업 부분만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보는 거니까 그 안에서 편차나 갭은 우리가 다른 넓은 광의의 조사를 진행했을 때의 결과보다는 조금 더 편차가 좀 작고 좀 약간의 좀 뭐 어그러지는 맛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관되고 아주 클리어하게 그 내부의 상황들이 일관되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도 좀 보이지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안에서의 어떤 세밀한 부분들을 이제 뽑아내는 것이 이제 우리 역할 또 이제 또 미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를 배경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표 3을 보시면 18페이지에 고용 형태별 연령대 이제 구성인데 연령대 구성도 지금 보면 당연히 이제 편의점에 20대가 많으니까 이제 그 단시간 계약직에 20대가 많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나이가 많은 30대 초반에서 50대 초반까지가 당연히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등 고용 안정성이 좀 더 보장되는 직종이 많고 또 한국 사회의 지금 고질적인 이제 문제나 특징으로 더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60대 이상의 그런 생존형 이제 그 노동을 지속해야 되는 그 노동 취약계층 이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일제 계약직이라든가 단시간 계약직의 비중도 높게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학력은 소매업 특성상 조금 평균보다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게 종사 산업별로 좀 다릅니다. 재밌는 건 표 4에 보시면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슈퍼마켓, 일반 슈퍼마켓이죠. 편의점은 고졸 이하 비율이 높은 반면에 조금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약품이나 의료용품 종사자에서 이제 대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품 방향제 분야는 30대의 여성분 2, 3년제 전문대 대졸 비율이 높다는 점이 조금 눈에 띄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거 형태 및 거주지는 뭐 뒤에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말씀드리고 월가구 총소득 보면 지금 월가구 총소득은 400만 원에서 500만 원 후반대 사이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다른 이제 저 가구 구성원들의 소득까지 이제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이 규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넘어가면 현 직장 종업원 수 그림 15 보면 지금 뭐 말씀드렸지만 대다수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저희가 기존에 기본적으로 30인 미만으로 했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5인 미만 우리의 조건에 충족하는 사업장의 그 규모를 생각해 보면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20페이지 2번 파트 2에서 이제 좀 측정하려고 했던 것은 각각의 데이터들을 놓고 뭐 세밀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한번 큰 맥락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접근을 해서 동북권의 10대 산업 종사자분들의 맥락, 삶의 맥락들을 좀 그래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판단이 들어서 올해도 좀 비슷하게 접근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 누가 누구고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자기의 삶과 자기의 현재의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를 보면 대충 돌아가는 상황이 좀 읽힐 거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점 척도로 물어봤고요. 10점 척도로 물어봤고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림 16번은 현재 삶의 만족도, 현재 직업 만족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10점 만점이 10점은 최고 만족이잖아요, 자기 삶.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들은 대부분 7.8점에 몰려져 있어요. 그럼 꽤 높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물론 1대1 대면 면접의 특성상 자기가 전혀 만족스럽지 않고 좀 별론데 그렇게 언급을 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저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어떤 편견, 이런 바이어스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작년에 진행됐던 연구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다른 쪽에서 조사하는 예를 들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수치가 지니는 의미는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객관적인 여건을 놓고 따지기 전에 주관적으로 그 사람들은 본인들의 삶에 그렇게 비참하고 지금 이렇게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데이터적으로 당연히 나오지만 당연히 그러니까 굳이 노조나 어떤 조직화 이런 것들에 대한 염원과 기대가 당연히 크지 않겠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조금 더 차이는 있는데 표 5에 보면 뭐 지역구는 이제 이 매장의 특성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 종사 분야를 보면 종사 분야에서 이제 자신의 전체적인 이 삶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의약품, 의료용품 쪽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섬유직물 쪽이 좀 높고, 그다음에 화장품 방향제가 이제 그 다음 정도 수준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슈퍼마켓, 첫 번째 슈퍼마켓, 체인 편의점 제일 낮죠. 종합 섬유업소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삶의 만족도나 직업 만족도 상에서 자기가 어떤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떤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지는 당연히 자기가 처한 노동 여건에 반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쨌든 편차와 갭이 관측되는 지점들이 있다. 종사 분야별 노동 여건의 차이가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한번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 그 표 6을 넘어가서 표 22페이지 보시면 여기 좀 더 흥미로울 수 있는데요. 고용 형태를 보시면 당연히 우리가 예상하는 거랑 비슷하게 같죠. 근데 재밌는 건 삶의 만족도에 대한 갭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10대 산업에서 이만큼 차이 나는 거에서 뭉쳐져 있는 분들을 뽑았기 때문에 삶의 기반이나 삶의 여건에서 그렇게 현격한 차이가 벌어지지 않는 상황을 반영합니다. 다만 직업 만족도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처한 고용 형태에 따라서 적지 않은 갭을 보이고 있다. 자, 그럼 고용 형태가 매우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월평균 소득은 직업 만족도랑 관련이 있고요. 가구 총 소득은 삶의 만족도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연령대 가시면 20, 30대가 제일 높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이 있고 아직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제일 낮은 건 60대 이상입니다. 이게 한국 사회가 이걸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뭐 몇 년 전부터 고질적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양극화와 이중화의 문제에서 연령대별 양극화, 이중화도 또 우리가 좀 더 본격적이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갖고 저희가 23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한 축은 삶의 만족도, 한 축은 직업 만족도를 놓고 이제 바이바이로 매트릭스로 한번 내용을 구성해 본 겁니다. 사람들을. 그럼 당연히 현 삶에 엄청나게 만족을 하는데 직업에는 불만족하는 사람들은 별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두 개는 일정 정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상관관계 배수를 한번 뽑아보니까 0.57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청나게 높은 상관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자기의 삶의 수준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여건들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좀 시사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16개의 집단 구분을 압축해서 5개 그룹으로 제가 좀 자의적으로 한 겁니다. 이게 뭐 통계적인 유의가 있냐 뭐 여기까지는 없습니다. 없지만 거기서 보시는 것처럼 현 삶에 불만족하는 이 경향성과 현 직업에 만족하는 경향성들의 의미들을 묶어서 또 통계적인 표본의 어떤 규모들을 생각해서 제가 자의적으로 자른 건데 이 의미가 주는 저는 결과들이 지금 시사점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룹 1부터 5까지 만족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과 직업에 만족하면 할수록 그룹의 넘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뒤에 그 밑에 23페이지 이제 그쪽으로 보시면 그룹별로 지금 연령대 구성을 보시면 1그룹에 지금 어떤 집단이 많은지 바로 확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1그룹에 보면 전체 구성비 기준 50대와 60대의 비중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2그룹, 3그룹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중간, 3, 4그룹은 중간, 40대, 50대. 그리고 5그룹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20대의 비중이 좀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용의 안정성이라든가 삶의 기반이 조금 마련된 이제 중년층들도 좀 이 집단에 속해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령대에는 이제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 학력 수준, 그 밑에 24페이지 학력 수준 보시면 이건 이제 재밌게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제 비율이 늘어납니다. 즉 그룹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룹일수록 학력의 수준이 이제 높아진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종사하는 산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사하는 산업 분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만족도가 높은 부분이 화장품, 의약품, 그다음에 섬유직물 이런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절대로 나왔던 수치가 지금 보시면 바로 그러한 어떤 경향성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슈퍼마켓과 체인 편의점 이런 데가 지금 사실은 매우 삶에 대한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의약품, 섬유 그리고 화장품 뭐 이런 쪽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다가는 바로 포함을 못 시켰는데요. 그 추가적으로 제가 오늘 나눠드린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맨 마지막 페이지 82페이지를 보시면 뭐 이거는 저희가 학술적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의 통계적인 어떤 수치까지 뽑혀나지만 뭐 뽑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제가 다이렉트하고 인다이렉트하게 데이터적인 경향성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동부권 소재 소매업 사업장 임금 노동자의 노동 현실과 삶의 태도를 좀 모형화시킨다면 이런 방식으로의 모형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즉 다른 개인정보 요소들 중에서 연령대와 학력의 이 요건이 곧 그 노동자의 종사 분야와 고용 안정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 같다. 그리고 당연히 자기가 어떤 분야에 종사합니다. 당연히 돈 많이 받고 고용 안정이 더 많이 되어 있고 거기에 정규직이고 장기 근속하는 사람일수록 당연히 경제 여건도 좋아지고 생활 여건도 좋아요. 여기 생활 여건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자기 거주지하고 있는 자가의
아파트 비율이 높으면 직관적으로 그냥 생활 여건이 좋다라고 평가한다면 그러한 경향성들이 관측된다는 것이고 자기 경제 여건과 생활 여건이 맞춰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의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러니까 요 기준이 뭐 엄밀하게 확증되고 검증됐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지 못하지만 요 기준으로 우리가 동북권 소매업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와 삶의 만족도의 큰 프레임을 이해한다면 이제 앞에서 다음에 나올 내용들에 대한 이해와 전체적인 센터가 할 일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좀 인사이트를 좀 클리어하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직종은 뭐 이렇게 되고요. 고용 형태 보시면 26페이지에 좀 당연히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왼쪽 밑으로 즉 단시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비율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자기가 안정적인 종사 분야 그리고 비전이 있고 딸릴 것 같지 않은 상황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노동자일수록 당연히 자신의 삶과 직업 전반에 대해서 느끼는 체감하는 만족도는 높아진다라고 하는 상황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룹의 구성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동북권 소매업 노동자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맥락, 그들의 연령대, 그들의 학력, 그리고 그들의 종사 분야와 고용 안정성이 그들의 경제 여건과 생활 여건, 나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들이 어떻게 틀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26페이지에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거의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모든 걸 다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용 형태는 이미 아까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27페이지에 근로계약서 작성 방식입니다. 지금 보시면 문서를 직접 읽고 협의 작성했다 반응은 좀 넘어갔고 뭐 문서에만 사인만 한 경우까지 치면 80% 넘게는 어쨌든 법적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 15% 정도는 사실 위법적인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금 여전히 근로계약서의 작성 방식과 관련돼서 위법적인 상황이 동북권 소매업 사업장에 적지 않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이거는 뒤에 표 8에서 보시는 것처럼 종사 산업별로 조금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슈퍼마켓, 기업형 슈퍼마켓이라든가 이렇게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예상되는 곳에 비해서 의복 분야라든가 섬유 직물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위법적인, 법제도적으로 어긋나는 이러한 방식들의 비중이 좀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은 사실 아닌 거죠. 뭐 10%니까 어쨌든. 그리고 밑에 주평균 근로시간 일수 보면 사실 저는 여기서 많은 편차, 갭을 좀 기대했습니다. 기대했다고 예상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주평균 근로시간하고 실제, 그러니까 내가 계약서에서 맺은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하는 시간, 내가 계약서에서 실제 맺은 근로일수와 실제 노동하는 일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자기가 착취당한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부당하게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연장 근무 보상 방식 29페이지 보시면 법대로 정해진 대로 받는다 61%니까 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나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빼고 이제 그 외의 방식이 조금은 이제 좀 미비한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 그런 부분들도 연장 근무에 대한 보상 방식이 어쨌든 정확하게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근로계약서의 작성의 어떤 위법적 이런 행태들과 더불어서 어쨌든 센터의 입장에서는 기초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기초에 대한 강조가 다시 한번 확인돼야 되는 그러한 미션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게 그 임금 명세서 발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 명세서 발행 뭐 나쁘진 않지만 여전히 임금 명세서가 법적으로 지금 그 의무화 되어 있는 이런 그 비해결을 안 하는 이제 사업주들도 있기 때문에 기본을 다시 한번 가지고 검토하고 성찰하는 그러한 미션들에서 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말씀들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30페이지가 이제 임금 명세서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렇고요. 고용 안정성 부분 들어가면 고용 안정성 7번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그런 건데 고용 안정성 보면 이게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불안정한 사업장 같지만 본인들은 80% 가까이는 거의 대부분은 내가 원하지 않는 한, 내가 뭐 일부러 떠나지 않는 한 직장 쫓겨날 일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이 불안할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도 왜 그러느냐?
계약 기간이 만료된 거지 사업주의 횡포라든가 이런 어떤 부당한 이런 메커니즘의 작동 때문은 아니다라고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소매 사업장,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그 정서적인, 적어도 사업주들과 갖고 있는 그런 정서적인 연계나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거고, 당연히 이렇기 때문에 그들을 노조의 이름으로 조직화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매우 요원하다. 그걸 거기에 들어가는 인풋이 제대로 된 아웃풋을 낼 수 없을 거다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이직 고르드 보시면 밑에 31페이지 이직할 생각 없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32페이지에 감정노동 건강 저희가 이제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잔업재 경험에서 경험 있다라는 게 36%. 맨 처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나? 다른 데서는 10%도 안 나오는데. 근데 그 밑에 보시면 33페이지 보시면 이제 업무상 사고랑 업무상 질병으로 나누는데 업무상 사고는 3.7%고 질병은 36%니까 이제 질병이 때문에 이제 많다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질병이 보면 전신피로, 눈피로, 뭐 두통, 소화불량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업무상 산업재해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 재해나 질병의 수준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결국 놓고 보면 결국은 업무상 위험을 어쨌든 단 하나의 위험도 방지해야 되고 그걸 예방해야 되지만 지금 동부권의 소매업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업무의 수행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그리고 체감하는 어떤 위험성의 객관적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닐 것 같다라는 판단은 듭니다. 다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종사하는 산업 분야와 고용 형태별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센터가 저는 치고 들어가야 되는 지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34페이지, 35페이지가 업무상 사고, 질병, 위험 이제 말씀드리는데 보면 사실 별로 없죠. 전신피로, 두통 이게 제일 많으니까. 근데 그 업무상 질병의 3번 하지부종이나 근골격계 질환은 이게 기업형 슈퍼마켓이랑 이렇게 집 나르는 직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다면 그거는 우리가 조금 더 시스템 좀 체계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일 수 있습니다만은 뒷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이제 업무 중 스트레스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36페이지가 업무 중 수행 관련, 이게 다 감정노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37페이지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 지금 보시면 가장 많은 게 이제 업무 수행하면서 직장의 상사나 동료, 고객한테 이제 비난이라든가 뭐 욕설 이런 걸 들은 적이 있다면 12.3%인데 물론 뭐 10명 중에 1명 이상이 넘어가는 거니까 저희가 이걸 다 이제 훨씬 다 근절해야 되지만 사실은 뭐 그 밑에서 보는 것, 그 밑에 항목들부터 사실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수준이다라고 보는 게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사실은 직장 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괴롭힘의 양태가 눈에 관찰 가능한 괴롭힘의 양태가 만연해 있다라기보다는 이분들이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적인 소진 같은 것들이 오히려 뭐 마음속에서 좀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그게 뭐 35페이지, 36페이지 감정노동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드러나는 부분이긴 합니다. 여전히 그렇게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때로 어떤 항목들의 경우에는 과반이 넘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아까 앞에서 제가 감정노동 부분을 왜 많이 선행 연구했냐 이 소매업 부분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감정노동 직무소진과 관련돼서 감정소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가장 크게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거를 면접 같은 걸 해도 그걸 호소하고 있고 데이터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관측되는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게 중요한 게 사실 아닙니다. 여기서는. 거기서 느끼는 본인이 소진하는 어떤 감정적인 에너지가 더 중요한 건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할 거냐 이게 뭐 감정노동 관련된 법률도 이제 뭐 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보호 조치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특히 소매업의 노동자들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센터가 저는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라고 판단이 들었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고객응대라는 부분들 매뉴얼도 없어요. 고객응대 부분들 그걸 소진되는 감정노동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관리해주는 체계도 좀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교육에 대한 측면들 이 교육은 단순히 노동자한테만 적용될 수 있는 교육이 아닙니다. 사업주들한테도 당연히 적용돼야 됩니다. 감정노동과 관련돼서 직무소진과 어떤 감정적 번아웃을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처들을 사업장청은 어떻게 해줄 거냐. 매뉴얼들, 그리고 고객한테 부당한 대우나 처우를 받을 경우에 그걸 보호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나 환경들, 여건들을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이거는 노동자들한테만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 소매업의 노동 여건을 개선시킨다고 하는 것은 사업주들에 대한 어필, 사업주들과의 긴밀한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어떤 의식과 어떤 협업 체계, 저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센터가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주들과 함께하는 방식으로의 사업장 여건의 환경과 인식의 어떤 전환, 강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는 것이 적어도 소매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센터의 미션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판단이 들었습니다. 55페이지에 우울증 자가진단 보면 사실은 뭐 우울증 자가진단 많지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56페이지. 그래서 39페이지였고요. 그 다음에 3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노사간 소통 조직 없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노조 가입할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면 필요성을 못 느끼고 관심이 없고 싫어서 매우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기존의 어떤 노동운동과 노조 시스템에 대한 반감, 나름대로 저항감이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 왜 그러냐면 그 바로 밑에 41페이지 아래 보면 그래도 노동조합 말고 다른 단체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매우 이렇게 모순적인 것 같지만 모순적인 게 아니죠. 노조의 노동운동의 지금 기존의 시스템으로 본인들이 체감하거나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이제 그러한 어떤 인식적 자각의 어떤 결과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이제 법제도 정책 수용 보면 재밌는 거는 이제 몇 가지 우리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법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맨 처음에 남녀 고용 평등법 관련된 거,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인지율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87%의 노동자들이 알고 있다라고, 남녀 고용 평등법이나 생리휴가 이런 거 다 알고 있고, 맨 마지막에 위험성 평가나 근골격계 유해요인 유사 같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많이 없는 거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움되는 정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패턴을 보이냐 보실 겁니다. 도움되는 패턴은 많이 알수록 도움되는 정도가 별로 약합니다. 그냥 아이러니한 건데, 그러니까 잘 알려져 있는 것일수록 별로 그렇게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양상, 뭐 그런 어떤 사업장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시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교육의 관점이라든가 홍보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잘 알려진 것일수록 어떻게 더 준수를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러한 포인트, 그리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인지도 자체를 확산시키는 부분, 이거는 인지도만 확산시키면 그 효능과 그 어떤 효과들을 자연스럽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센터의 역할 혹은 우리 노동의 역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 뒤에 43페이지에 직장 내용 경험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직무교육, 고객 서비스 교육, 이거 사실은 사업주들한테만 좋은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노동자들한테 했던 교육 많이 안 했습니다. 또 교육 내용을 강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강화라는 게 이제 다각화와 좀 확대를 시키는 겁니다, 주제를. 이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단순히 노동자의 권익, 노동자의 이기적인 권익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결국 노동 사업장의 노동 여건 자체를, 퀄리티 자체를 올리기 위한 전반의 노력이다라는 점들을 사업주분들과 함께 인식을 공유하면서 좀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저는 그런 역할들을 센터가 좀 포커스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직장 만족도 부분, 요건 뒤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44페이지에 부당 차별 경험 별로 없습니다. 부당 차별 경험 별로 없고, 뭐 휴가 강제 사용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이렇게 미비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결론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앞부분 말씀을 좀 드렸던 거니까 46페이지에 가면 46페이지 그 표를 제가 이제 그려놨는데, 표 그 위쪽에 있는 거 이제 작년에 2021년도에 제가 10대 산업의뢰하고 했던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 파트로 나눠서 노동 안전계층, 취약계층, 정말 더 안 좋은 최저 취약계층, 보시면 운수, 창고, 건설, 시설 관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아파트 경비원분들 이런 분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도소매는 거기 이제 중간에 중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분들의 월급, 뭐 전체적인 생활 여건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볼 때는 높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소매업이라는 한 분야를 떼어 나왔으니까 그 안에서 벌어지는 편차는 10대 산업을 조사했을 때 편차가 조금 일그러지거나 조금 뭐 국한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데이터를 놓고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밑에 표처럼 세 가지 정도 역시 한번 나눠본다면 맨 밑에 제일 그래도 열악한 소매업 분야 중에서 그 이제 체인 편의점, 슈퍼마켓, 그 다음에 종합소매업, 기타 종합소매업 분야 종사자들, 그리고 뭐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의복 분야와 기업형 슈퍼마켓,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낫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섬유직물 쪽,
화장품 반향제 쪽, 그리고 의약품과 의료용품 쪽, 이런 쪽이 조금 더 낫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센터의 과제와 방향 40페이지 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뭐 방향성을 말씀을 좀 드린 거니까, 오늘 따로 나눠드렸던 걸 보면, 구체적인 사업기획 방향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거 우선순위별로 정리한 건 아니고, 내용 순위별로 정리한 겁니다. 첫 번째, 사업장 내 소통체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요거에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지역구의 차이는 뭐 의미 없고요. 분야별로 보시면 거기 소통 조직이 있다, 종합성이 없어, 기업형 슈퍼마켓, 그래서 좀 있습니다. 10개 조직 중에 한두 개는 있습니다. 근데 그냥 아예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기 향후에 노동자 이해단체 필요하냐 여부에는 또 보시는 것처럼 필요하다고 느끼는, 특히 이거는 옆에 고용 형태별로 아주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고용 안정성이 불안정할수록 뭔가 조직이 필요하고 나를 좀 이게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기자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니즈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노조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딜레마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할 거는 지금 어쨌든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이 뭐 이거 구별 차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뭐 또 이거는 뭐 조사 어떤 또 필드워크 사항에 또 바이어스 약간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갖고 노원구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비정규직 비율이 각각의 종사하는 분야별로 나타나는 이런 현격한 차이를 봤을 때 단기간에 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차별이나 처우들에 대한 것들은 빨리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좀 모색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이 여전히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비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 추가 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부분,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임금 명세서가 제대로 발행되지 않는 부분 등 아주 기본적인 구체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관심을 좀 기울일 여지 지점들은 기초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4번, 75분 4번은 페이지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 이 데이터가 저한테 주는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나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사 분야와 고용 형태에 따른 차이는 당연히 존재합니다. 아래쪽 보시는 것처럼 뭐 위에 삶의 만족도 부분도 특히 정규직 오른쪽에 보시면 당연히 정규직에서 일용 파견 하청으로 내려갈수록 자연스럽게 그 수치가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로서의 연령대가 내가 어느 분야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나의 학력 수준이라는 것들이 내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의 환경을 결정한다. 그게 삶의 만족도를 설정하고 이직의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76페이지에 삶의 전반에서 느끼는 우울 증상 매우 아주 심각하진 않지만 보시는 것처럼 분야별로 고용 형태별로 차이가 납니다. 체인 편의점, 슈퍼마켓, 종합성으로서 순으로 우울 증상에 대한 심각도가 어쨌든 순위별로 나와 있고, 고용 형태도 계약직, 파견 합직, 단시간 계약직이 순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어떤 일관된 맥락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77페이지 보시면 사고 경험과 질병 경험, 말씀드렸지만 질병 경험은 사실 그렇게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사고 경험을 보면 지금 기업형 슈퍼마켓이랑 슈퍼마켓에서 좀 더 많습니다. 의약품이랑. 그리고 제가 조금 마음이 안 좋은 게 그 아래쪽에 77페이지 아래쪽 보시면 고용 형태별로 보면 질병 경험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고 경험 보면 사실 일용 파견 하청이 8.3, 다른 데도 2배예요. 이게 주는 의미가 뭔가 과연. 계약직. 정규직이 더 많지 않냐? 단시간 계약직보다. 단시간 계약직은 지금 편의점이기 때문에 사고 날 가능성이 별로 적은 거죠. 그리고 정규직은 더 오래, 장기간 근속했던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당연히 근속하니까 사고를 경험했던 확률이 당연히 높은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78페이지인데요. 어떤 분야별로 어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느냐는 걸 본 겁니다. 보면은 지금 절대적인 수치가 심각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각각의 분야별로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메시지의 어떤 전파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슈퍼마켓이나 기업형 슈퍼마켓은 부딪히고 넘어지고 물체에 맞고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사업장의 유형별로 구체적인 사고의 유형들을 좀 놓고 우리가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판단이 들고요. 특히 오늘 10명 이상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사업장 규모에 따른 문제 제기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8번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시급히 개선하자. 근무 환경부터 임금까지 이런 사업장과 그 고용 형태에 따라서 특히 검게 굵게 칠해놓은 문제들을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좀 제안을 좀 드리고요. 9번에 부당차별과 관련된 부분들은 또 각각의 항목과 고용 형태별로 어떤 내용들을 좀 더 시급한 개선 과제로 생각해야겠다라는 제안들을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10번 마지막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센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노동교육과 관련된 내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다각화하는 데 센터 역량을 좀 집중하는 걸 저는 이 조사를 열고 제안을 좀 드립니다. 센터의 역할과 기여가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분야로서 이제 기여할 수 있는 그거가 저는 노동교육이고 지금 노동교육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빈약하다 현장에서 센터가 이걸 좀 치고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크게 4가지 방향성 하나 노동권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기초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교육 그 다음에 사업장의 노동요건을 개선하는 거 괴롭힘, 조직문화, 인사제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직무와 역할에 관한 행동지침 매뉴얼 이런 것들 개선하는 교육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감정노동 역량 강화하는 거예요. 감정노동 수칙 원리 고객응대 매뉴얼, 번아웃 예방 관리 이런 부분들을 좀 센터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현장 중심적 지휘나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장과의 소통을 이게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좀 더 강화하자. 현장에 직접 방문하고 모든 교육과 어떤 운영의 방식들은 현장 중심적인 방식으로 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자의 권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의 협업과 인식의 공유를 통해서 사업장의 퀄리티와 여건 자체를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어떤 그러한 좀 통합적인 노력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센터 역할들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 정도로는 제가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그 설문조사 결과를 따로 표현하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그 소매업 종사자들에 대한 노동 여건, 그리고 종사상의 지위에 따른 특징들, 분야별 차이점들, 그리고 계약 관계들, 그리고 업무상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한번 검토를 해주셨고요. 또 센터에서 하는 역할, 필요한 역할들에 대한 것들까지 제안해 주셨습니다. 잠깐 그런 휴식을 저희가 하고 4시부터 토론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토론자분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토론 하실 말씀은 사실 많으시겠지만 10분 정도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발제문 나와 있는 그 뒤에 토론문이 같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토론문 순서대로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센터 사무국장이신 권지영 선생님께서 먼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경제 전반이 어렵고 그중에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매업 종사 노동자들은 더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걸로 여튼 예상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실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 자료도 열심히 봤고요. 저희 또 부도 제가 있는 노원구도 관련이 되어 있는 연구여가지고 이렇게 보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 전반에 좀 공감을 하면서 그걸 풍부하게 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체인 편의점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가장 열악한 걸로 나옵니다. 삶의 만족도 또한 낮은데요. 거기 보시면은 무인 점포 확대 등으로 이런 질 낮은 일자리마저 지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게 이제 그 키오스크 등 4차 산업혁명의 결과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연구들도 하셨는데 취약계층 노동자들한테 피해가 집중되는 어떤 사례가 아닐까 보이고요. 근데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집단적으로 내기 힘들 거예요. 아르바이트 대부분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안 하면 말지 이런 식인데 계층 전체를 보면 타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청년 노동자들이 대부분 여기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내는데 그런 일자리가 사라지면 계층 전체로 타격이 오고 그럼 곧바로 이제 청년들의 부채가 상승하게 될 거고 이건 그분들의 사회생활을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선제적 대책 수립이 필요한데 요것은 실은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이게 자치구 차원 혹은 센터 차원에서 이 대책을 만들긴 어렵겠지만 하여튼 국가 차원에서라도 이런 대책을 적극적으로 좀 모색하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매업 종사자들 대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실제 법적으로 보면 이분들 다수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라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만 그 전까지 이분들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소매업 종사자들에게 정부, 지자체, 노동자 지원센터의 실용성 있는 지원 방안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 솔직히 저희 센터에서도 해고당해서 보면은 그거 상담해 드리는 거 말고는 별로 해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연합차 수당 못 받은 거 근데 5인 미만 사업장에 그 적용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막 이러다 보면은 그런 거 상담해서 받게 드리는 거 말고는 이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참 별로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구청과 함께 뭔가 아까 말한 사업주들한테 조금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노동권 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한번 적극적인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매업 종사 노동자들의 4대 보험 미수금률이 대략 30%인데 그건 그렇다 싶은데 퇴직연금에 거의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거 제가 좀 되게 이상하다, 되게 의외다라고 싶었는데 소매업 종사자들의 경우 저희도 보면은 1년 미만 단기 계약 또는 초단기 근로계약 형태도 받고 아까 연구 결과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예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 그래서 그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법적 근거 자료 자체가 없다 보니까 아예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그 취업하는 과정 자체에서부터 퇴직금 회피 목적으로 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하고 근로계약서를 아예 쓰지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퇴직금이 어떤 의미인지는 다들 잘 아실 거고 그래서 부당 미지급 사례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함께 저는 조금 인센티브 같은 걸 제공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 사업주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1년 이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거에 대해서 일부 인센티브를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소매업 종사자는 아니지만 그 경비 노동자,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한테 2년 계약을 하면은 그런 계약을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에어컨을 그 무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준달지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일부 성과를 거둔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유인을 제공해서 사업주들이 좀 의식을 바꿀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네, 그리고 제가 좀 고민이 됐던 게 그 문제였어요. 노동자들은 노조 주임률이 되게 낮고 가입률도 낮은데 이 소매업 종사자들은 물론 소매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 대부분이 그런 상황이고 한국 자체가 노조 가입률이 대단히 낮은 국가이기는 하지만 근데 이분들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 대변할 조직이나 단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노동조합에 대해서 거리감은 있지만 뭔가 본인들을 대변해 줄 조직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왜 노동조합으로 그러면 관심을 가지셔야지 왜 노동조합은 싫어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에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분들이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직화의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도 경비원 같은 경우에는 자조 모임 형태로 실은 노동조합으로 하면은 연세력도 있으시고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조금씩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협회나 노동공제 등 문턱을 낮춘 다양한 노동자단체 조직화 프로세스를 마련을 해서 그것 좀 우리 같은 센터들이 그걸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노동조합들도 자기들 사업장 솔직히 이제 한국의 이제 노동자들은 주로 정규직 대공장 중심이다라는 건 다들 잘 아실 거고 노동자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노동조합에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은 실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뉴스에 보면 나와서 싸우는 건 자기들하고 좀 동떨어진 이슈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기들은 당장 연차 휴가도 못 받고 퇴직금도 못 받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건 맨날 임금 인상 주장이 굉장한 복지 확대 소매 5인 미만 사업 노동자들한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지 혜택 이런 걸 가지고 싸우니까 상당히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총연맹 조직들이 전국적인 차원의 조직들이 좀 5인 미만 사업장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대변해야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의견을 좀 드리고요. 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실행 장기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의 장기입니다. 아마 오늘 그 토론회를 불러주신 이유는 제가 올해 오늘 발제해주신 안중기 교수님이랑 같이 5인미만 사업장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와서 좀 토론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저를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실태조사라는 게 손이 되게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들고 손이 많이 드는 연구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동부권에 있는 8개 구에 소매업에 종사하시는 900명을 조사하신 연구가 되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늘의 토론회가 결국에 궁극적인 목적은 전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론회 목적은 하나는 동부권에 있는 소매업의 실제 노동 실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센터 차원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발굴해내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오늘 토론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토론을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센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원칙적으로 오늘 이 발표가 된 이 소매업을 보시면 약 70%가 5인미만 사업장이다. 영세 사업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한국노총에서도 항상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영세 사업장,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원칙은 사실 근기법의 전면 적용이 당연히 원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근기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장이 근기법을 준수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근기법을 적용을 하되 그럼 이 현장에서 이 근기법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감시할 것인가. 근데 이것은 사실 근로감독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제도가 있죠. 그거를 우리가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과연 모든 영세 사업장이 법을 준수할 수 있고 지불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사실 그거는 약간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면은 사업주가 악덕 사업주도 있지만 근기법 적용 안 되는 걸 이용하는 악덕 사업주도 있지만 지원하고 싶지만 법을 준수하고 싶지만 영세성 때문에 지원하지 못하는 사업주도 분명히 현장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세 사업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 이걸 이제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만 문제는 이제 오늘 이제 동부권 센터에서 과연 근기법 적용이라든지 근로감독관 확대라든지 아니면은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논의하기에는 사실 사업 단위가 조금 크다. 그런 의미에서 센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이걸 좀 고민해 봤는데 토론문에 써 있는 것처럼 이제 교수님이 발제하신 내용이랑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소매업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어떤 노동법의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이 사업주들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좀 들어볼 수 있는 어떤 채널이 있어야 되는데 채널이 사실 별로 없어요. 이 소매업 하시는 분들이 뭐 소상공인연합이라든지 모여 계시긴 하지만 이것과 노동자를 연결하는 그런 매개가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동부권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거버넌스를 좀 구축할 수 있는 방안도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반적 실태 조사를 보면은 근기법이 준수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여기도 막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는 비중이 한 80%가 되고 임금 명세서도 받는 게 이제 한 50%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 50%나 받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50%밖에 안 받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저는 사실 여기서 이제 조사에서 임금명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높네라는 걸 약간 의아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5인 미만 사업장 조사한 거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대부분이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어찌됐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근데 이 조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그 항목들을 다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약간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계약서에 사인만 한 건지 아니면은 나의 임금 수준이 얼마인지 내가 몇 시간 일해야 되는지 뭐 이런 항목들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센터 차원에서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결과를 종합해서 봤을 때 동부권에 있는 소매업에 종사하시는 노동자가 어떤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노동자가 기본적으로 좀 향유해야 되는 권리조차도 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영세 사업장의 어떤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수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업주가 필수적으로 이제 자기 사업장에 있는 어떤 노동자를 좀 배려하고 좀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문제는 제 그러니까 교수님과 같이 연구한 그 결과에 따르면은 사업주조차도 우리 사업장이 어떤 법을 중시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계세요. 사업주 분들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노동자를 교육하기보다 사업주를 먼저 우선적으로 너네 사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 센터 차원에서 노동자만 교육할 것이 아니라 사업주를 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마련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동부권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여기 이제 주요 사업이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를 지원하는 사업, 조직화 사업, 노동안전보건 지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노동 상담, 세무 상담 이렇게 한 5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문제는 이제 소규모 사업장, 우리의 조사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사업장을 보면은 대부분이 가맹점주인 것 같습니다. 가맹점주이기 때문에 사실 가맹점주도 어떻게 보면은 가맹본부의 통제를 받는 자영자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통제받고 있는 한 명의 노동자일 수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지원책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한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영세 사업자의 어떤 취약 지점을 우리가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센터 차원에서 이 영세 사업자의 사업주분들과 노동자와 이런 거버넌스를 좀 구축해서 어떤 논의의 장, 그 다음에 노동자가 원하는 것이 뭔지, 그 다음에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가 원하는 것이 뭔지 우리가 그런 것들 정책적 요구를 조금 들어볼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줘야 된다. 세부적인 사업을 만들기 전에 어떤 이 동부권 센터의 인프라, 이 사람들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작업들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직화 방안인데요. 여기 이제 중원 조사에 따르면 소매업은 주로 5인 미만 사업장이고 40, 50대 노동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60대 이상도 한 11%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비중에 있어서도 40대는 한 27%, 50대가 한 30%, 60대가 한 9% 정도가 정규직인데,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거는 연령도 높고 정규직 비중도 높지 않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더라.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이분들이 그냥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정년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현재 일자리에 만족하고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게 약간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5인 미만 소매업종을 구성하는 절대 다수의 노동자가 현재 일자리에 만족하고 중장년 이상의 비정규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50대 이상의 노동자가 조직화를 한다, 노조를 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조직화를 해서 내가 사업주와 대립을 해야 되고 투쟁을 해야 되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인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항상 노조에 대해서 좀 활동하기가 꺼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 외에 어떤 다른 아예 이해대변 단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그래서 높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인터뷰했을 때는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사실 사업주와의 마찰을 통해 가지고 나의 임금을 올리고 나의 복지를 얻어내고 이런 과정보다는 사실 그냥 이 자리에서 월급 받으면서 정년까지 그냥 편안하게 다니다가 그냥 정년을 퇴직하는 것을 더 만족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높다라는 비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반영했을 때 노조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낮은 거는 사실 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노동 환경이 좋냐? 또 좋은 건 아닙니다. 일자리의 만족도는 높은데 임금 수준이라든지 어떤 복지라든지 어떤 연차휴가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이분들은 분명히 취약한 계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조직화가 필요한데 그 조직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센터 차원에서 소매업에 계신 분들의 어떤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우리가 조직화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노조를 사업장에서 설립한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조를 설립한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의 설립이라는 차원보다는 일반 노조에 개별 가입한다라는 차원에서 연대할 수 있는 연대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조직화가 필요하다. 이미 아시겠지만 한국노총 안에 연대노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노조 안에 5인 미만 사업장에 이제 노동자들도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을 좀 홍보를 해서 연대 활동에 조직화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어떤 단체 교섭 방식에 이제 추후에 다시 논의를 드리겠지만 어떤 그런 개별 가입 방식의 조직화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건 건강권입니다. 건강권인데 사고와 이제 질병에 좀 노출되고 있다. 근데 이제 뭐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주관적 인식 조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질병 재해율보다는 좀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데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한 비중이 69.3%밖에 되지 않고 감정 노동의 정도도 높은 수준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조사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이 나와 있는 항목들을 보면은 이것이 일반 건강검진에서 할 수 없는 항목들입니다. 그러니까 근골격계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이거는 우리가 일반 건강검진에서 하지 않고 있는 항목이고 특수 건강 진단에서 하고 있는 항목인데 소매업에 계신 분들이 특수 건강 진단에 해당하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나 어깨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불면증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부담을 통해서 진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이제 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고 거기와 연계해서 소규모 영세사업장과의 어떤 건강권을 확보하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노총 안에 노동공제회가 있는데 노동공제회가 작년에 아마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1억을 받아가지고 플랫폼 노동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공단과 연계하셔가지고 동부권에 있는 노동자, 소규모 사업장에 있는 영세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도 우리가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구에 대한 좀 몇 가지 의견인데 아마 연구가 끝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게 그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아쉬운 점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거는 여기 쓰진 않았지만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는 정신 건강에 조금 집중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감정노동을 평가하는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들이 만든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표를 산출해가지고 감정노동을 100점 만점에 척도로 판단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를 이용했으면은 동부권의 소매업 노동자의 감정노동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텔레마케터 수준이다, 상담원 수준이다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이제 좀 비교 집단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 사실 그런 작업이 안 돼서 감정 노동이 심한 건 알지만 어느 정도 심한지를 우리가 비교 집단이 없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약간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여기 주 평균 근로 시간이 42.5시간으로 나타나는데 이 종사당 지위 근로 형태를 보면은 정규직도 있고 단시간 근로제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평균으로 나타난 42.5시간에 비해서 아마 정규직은 더 높은 장시간 노동에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평균만 보여줬기 때문에 동부권의 소매업 노동자의 어떤 장시간 노동 문제가 표면적으로 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동부권에 있는 소매업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을 하네라는 걸 우리가 좀 데이터를 보고 뭔가 의제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들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런 게 조금 좀 아쉬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찬가지로 임금인데 임금도 사실 그냥 뭐 100만 원 단위, 50만 원 단위로 이게 범주로 나누셨는데 그것보다는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동부권 소매업에 계신 분들 중에 몇 퍼센트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더라라는 것도 우리가 좀 보여줬으면은 여기가 지금 최저임금 미만에 있는 사업장이 어디가 있으니 우리가 여기를 대상으로 좀 뭔가 사업을 해보자라고 하는 어떤 좀 구체적인 논의가 좀 더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진 연구위원께서 센터에 앞으로 필요한 내년 사업들에 대한 방향 그리고 영세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 방향까지도 다양한 관점에서 좀 많이 분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남이덕 공정부 상공의 부회장님께서 방송을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그 토론회 참석 요청을 좀 듣고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노동 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이 또 취약한 곳이 소매업인데 그중에 또 특히 동부권이라서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받아보고 또 참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또 생각보다는 괜찮은 조사 결과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이제 성공에 대해서 다른 사업분들하고 또 관계도 많이 하고 모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결과에 대해서는 공유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또 공유를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조사 내용이 어느 정도 또 통계청 자료하고 어느 정도 일치되는지도 한번 좀 비교를 해봤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별 취업자에는 아마 좀 차이가 있긴 있지만 또 차이가 있었는데 보면 이제 동부권 소매업 특성을 관련됐다고 보는 거고 연령대별 취업자도 보면은 20대에 한 20%에서 통계청하고 비슷하게 보이고 다만 이제 대졸 취업자가 전국 평균은 41% 나오더라고요. 소매업에서.
여기서는 33%라서 동두권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 5인 미만이 72%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슈퍼마켓 같은 경우가 대부분 5인 이상에서 한 10분, 한 20분까지 되는데 아마 이제 자기가 근무하는 곳이 한 3명밖에 없어서 전체 뭐 법인이라든지 전체 사업자고는 5인 이상이 아닌 걸로 이제 생각할 수는 있을 거는 같아요. 어쨌든 이제 5인 미만이 상당 부분 많이 나왔고 아까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분도 말씀하셨지만 5인 미만은 전체적으로 근로계약서 문제라든지 연장근로수당 문제라든지 또 특히 이제 사회보험 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꼭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무엇보다도 또 특이한 게 산부의 만족도라든지 직업 만족도가 1등 이상에 나와갖고 저도 이 부분을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다른 자료가 있는지 찾아봤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2021년도 뭐 전국 평균 점수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한 6.3점이 나왔는데 그에 비해서도 뭐 1점 정도 높아서 동두권 지역이 오히려 다른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게 특이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그 통계청 자료에서도 50 이상의 산며 만족도가 상당히 낮은데 이 부분은 여기서도 비슷해 보였고요. 이거 보기 전에 제가 그 고용노동부에서 11월 중순에 발표한 이제 청년 다수 고용 프랜차이즈 거기에 대한 이제 근로 감독 결과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보면은 근로계약 미체결이 한 과반수 정도, 반 정도가 근로계약 체결되지 않았고 연금 명시적 정도가 미교보다 마찬가지였는데 어쨌든 뭐 그런 커피점이라든지 패스트푸드점이라든지 거기는 뭐 대부분 조그만 데도 있지만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것이 반 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이 동두권 소매업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 미체결이 많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근로시간 관련해서 하고 임금하고는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입시간 미만하고 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200만 미만하고 서로 비교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175만 원 받아도 세후 수령으로 175만 원 받아도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라서 최저임금 위반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제가 이제 상공회에서 뭐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해도 대부분 이제 어쨌든 최저임금은 당연히 이제 그 벌칙이 좀 강하기 때문에 준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사업주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자기 이제 고용하고 있는 곳에 직원이 뭐 2명, 3명, 5명이든 간에 다 대부분 연구 사업장이라고 보니까 자기 직원들이 조금만 뭐 생각이 좀 다르면은 퇴직하려고 하고 또 이직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기 많이 힘들어하고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었어요.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자료를 보니까 이직 의사 있는 중이 17%에 그쳐갖고 이 부분은 사업주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많이 다른 걸로 보여집니다. 사업주들은 대부분 이제 자기가 이제 운영하는 그 사업장에 직원들이 빨리 이직하려고 하고 또 이직하고 나서 다른 사람 구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내용으로 사업주가 다른데 그에 반해서 또 근로자를 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업주들은 자기 이제 직원들에 대해서 좀 뭐랄까 중견기업하고 좀 달리 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게 좀 없는 편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사업주하고 이제 밑에 직원하고는 거의 이제 상당히 가까운 그런 유대 관계를 많이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업주에 대한 충성도도 좀 강한 편이고 그리고 사업주도 이제 직원을 쉽게 해고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고용 안정성이 좀 낮고 이직 의사가 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사회보험 미가입률이 30%인데 뭐 저희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60대 이상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또 이제 편의점에 근무하는 20대 뭐 미만 정도는 20대 뭐 초반이나
10대 그 알바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인원을 빼고 20에서 50대 사이 뭐 그런 계약직이나 정규직이나 뭐 정규직은 대부분 다 가입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계약직 같은 경우도 아마 10% 정도만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대부분 이제 가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근로자 스스로, 그러니까 직원들 스스로 이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사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걸 많이 회피하고 있고 사업주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사회보험료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세무신고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종합소득세라든지 그런 세금 부담이 많다 보니까 세무신고를 할 때 3.3% 기타 사업으로 이제 신고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고요. 그런 인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 10%에서 20% 정도 사회보험 미가입하고 있는 비율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 가입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데 이거는 저는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퇴직금도 뭐 최소한 지급하려고 하고 또 지급하는 시기도 늦추고 또 퇴직금 체불 때문에 노동층에 신고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퇴직연금 가입률은 매우 낮은데 최근에 이제 뭐 근로복지공단에서 뭐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본제도도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주들한테 뭐 문자 통보한다든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퇴직연금 가입률을 좀 제고시키는 방안을 찾으면 근로자들한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뭐 상대 같은 경우에서 특히 사고 같은 경우는 뭐 자료에도 나오지만은 이동 파전, 합성 이런 분들이 이제 사고 경험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봐도 취업하지 않은 한지 한 달 이내 아니 2달 이내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사고를 많이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정규직 분들은 그 일에 대한 숙련도가 높고 오래 기간 일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잘 안 나는데 이런 분들 사고가 많은 거는 당연히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거는 같은데 아무래도 사업주들이 처음에 이제 채용을 할 때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공회나 소상공인 측에다가 아마 전달해서 채용한 후에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사업주가 직접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많아요. 왜냐하면 사업주 스스로 어떻게 안전하게 일을 해야 될지 그런 내용들을 대부분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산업안전보험공단이라든지 그쪽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든지 임금명시세 미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초 노동 질서인데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주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강화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고 저희가 보기에는 상공에서도 이런 교육을 하긴 합니다.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센터에서 상공회에서 교육을 할 때 같이 참여를 해서 근로계약서라든지 임금명세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기초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거를 같이 교육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주라든지 아니면 소속 직원들이 권리를 좀 찾을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소매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진 환경에서 또 좋은 쪽에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정 부원장님께서 주신 내용들은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 고려해야 될 여러 사항들 그리고 이번 연구가 단순히 종사자에 대한 실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사업주 입장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도 굉장히 도움이 주는 연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의 오유라 연구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오유라입니다. 사실 이 연구를 읽으면서 저는 소득 종사자분들의 생생한 노동 실태와 관련된 연구를 접할 기회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이 연구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느끼면서 연구를 읽었습니다. 저는 본 연구를 읽으면서 전반적인 소매업 종사자의 노동 실태와 이들의 사회보장 제도의 마련, 또한 변화하는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이들이 경험하게 될 노동시장 및 취약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로 코로나19 및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 속에서 소미업 종사자에 대한 고려 및 이들의 사회 보장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우리 사회는 전염성이 강한 국가적 재난은 비대면을 일상에 정착시켰고 이 시기 IT 기술력이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습니다. 즉 코로나19는 우리 사회가 전진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더 빠르게 앞당기는 역할을 하였고 이 시기 경험되는 사회 문제들은 단순히 현재 시기의 문제가 아닌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사회 문제라고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시기와 앞으로 변화될 노동시장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소득의 양극화와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기술의 발전 속에서 인간의 노동력이 기술로 대체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중간계층이 축소되고 고임금과 저임금 계층이 두터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미업 노동자들은 저임금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제시해주었던 소미업 근로자의 낮은 임금 체계와 낮은 고용 보장성을 고려하였을 때 이들에 대한 노동시장 내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적 마련의 시급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미업 노동자라는 취약계층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사회보장 문제입니다. 기존 선행 연구들에서는 취약계층의 경우 더욱 취약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현재의 낮은 고용 보장성과 임금 체계, 부족한 사회보장 체계는 결국 이들이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었을 때 낮은 노후 소득 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을 제도화시키면서 다층 소득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노인 빈곤율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소미업 노동자의 퇴직연금에 대한 제도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미업 종사자들이 가진 현재의 노동시장의 불안정이 미래의 노후 소득의 불안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보다 강화되고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해 보였으며 이에 대한 문제인식과 접근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미업 노동자의 직업 만족도와 감정 노동과 관련된 제안 논의입니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소미업 노동자들의 직업 만족도, 생활 만족도를 측정하는 부분을 통해서 긍정적인 실마리를 발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었습니다. 두 항목 간 모두 7점대로 보통에서 무난으로 측정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소미업 종사자의 세부 업무로는 판매 및 고객을 응대하는 감정 노동의 직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감정 노동이 고강도 노동이라고 인식되는 부분이 우리 사회에 고착되어 있지만 해당 업무들은 이용자, 제공자, 교환이론 관점에서 보면 상호 간의 정서적인 에너지 교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이 분명 긍정적인 에너지와 감정 상호 간의 교류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 또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고객으로부터의 부당 대우와 같은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대처 및 보호 체계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부분이되 이들이 해당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교류로 인한 직업적인 자긍심, 직업 만족도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인식되고 강화될 수 있는 개입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유라 연구원께서 소매업 종사자들의 노역들도 소상으로 위반의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고 또 감정노동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수치들이 좋게 나온 것들에 대해서 타 직군과 비교했을 때 긍정적인 에너지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시사점까지 같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비정규직 노동센터 상임활동가신 기호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호은입니다. 토론문은 좀 급하게 작성하느라 사실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실제로 들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앞서가지고 되게 고생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우선 드는 게 최근에 이런 이 공공이나 이런 노동 관련된 실태 조사를 보면은 공공 영역에 대해서 많이 사실 조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이번 연구는 어쨌든 민간 부문에서의 영역에서의 실태 조사라는 데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향후에 이제 점점 공공에서의 모범을 민간으로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논의를 크게 한 5가지 분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여기 앞에 이제 서론에 이제 선행연구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각 업종별로 이제 유형별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유형별 최근의 논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해주셨는데
거기서 어쨌든 지금 가장 취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체인 편의점에서의 초단시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이 다루어졌으면 어떨까 하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도 이제 체인 편의점 같은 경우는 특히 그 고용 형태에서도 가장 좀 불안정한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나고, 그리고 단시간이 많다는 거 측면에서 어쨌든 초단시간 문제라는 부분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부분과 함께 엮어가지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자료에서 드러났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던 감정노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8가지로 이제 나누어 주신 부분 중에서 이제 슈퍼마켓이나 체인 편의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 감정노동이 조금 이제 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섬유나 의복, 화장품 같이 실제로 그 이제 제품을 판매하면서 고객을 응대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감정노동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산업별로, 업종별로, 이제 유형별로 이제 나눠서 보여준다면은 조금 더 감정노동에 대한 부분을 드러내고, 실제로 이 사업을 나중에 감정노동 사업을 만약에 동북권 센터에서 하게 되면은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보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저는 데이터가 되게 좀 의아한 부분이 많이 보였던 게,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해가지고 이제 80% 정도가 이제 실제로 작성, 어쨌든 뭐 서명만 한 것까지 포함을 해서 그 정도 나오는데, 사회보험 가입에 관해서 이제 물었을 때는, 산재보험은 뭐 논외로 좀 제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 71%가 가입을 하고 있다고 나오는 걸로 봐가지고, 근로계약서는 85% 거의 86%가 작성을 했는데, 고용보험이 71%는 그 차이인 10% 정도는 지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건데, 그런 부분이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3.3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엮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요 사회보험과 관련해가지고 또 엮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5인 미만 사업장일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얘기해 주셨는데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실제로 이 사업장이 5인 미만인지,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사실 자영업자 하시는 중소영세 자영업자분들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종합소득세라든가 이제 3.3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는 5명보다 더 많이 근무하고 있지만 5인 미만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부분도 사실 좀 같이 좀 고려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지금 시급한 거는 미작성에 대해서 사실 위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동북권 센터에서도 사실 모니터링과 좀 점검을 통해가지고 시급히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당 근무 일수입니다. 이제 앞에서 유형별 이제 논의를 얘기를 해주시면서 몇 가지 이제 나온 게 쉴권리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드러나긴 했는데, 지금 주당 근무 일수를 보면 주당 노동시간은 41.5시간 형태로 이제 좀 수렴하는 주 40시간으로 이제 수렴하는 평균값이 나오지만, 주당 근무 일수로 봐서는 5일이 한 50% 정도 되고 6일 근무한다가 사실 한 40% 정도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쉴 수 있는 시간이고, 쉴 수 있는 시간의 연속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소매업이 실태의사 종사자들의 실태의사를 보면은 주 6일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 이제 쉴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것과 엮어서 본다면 사실 앞에서 뭐 대체봉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소매업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 이 실태조사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뒤에서 설명이 되면은 조금 더 이 소매업 종사자들이 주 40시간을 일을 하지만 주 6일 형태 일하면서 어떻게 쉴거리를 받고 있는지, 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조금 아쉬운 거였는데,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이제 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게 저는 약간 근속이나 경력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 조사에서는 근속과 경력이 빠져 있다 보니까 사실 비정규직에서도 지금 전일제 계약직이나 단시간 계약직 형태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분들의 근속연수와 경력을 살펴봤을 때 이 실제로 그럼 소매업 종사자들이 이직에 대한 생각은 적다고 하지만 근속연수가 적다면 어쩔 수 없이 계속 불가피하게 직장을 옮긴다거나 이런 유형들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일제 계약직으로 해서 똑같은 데서 근속을 오래 한다면 사실 기간제법에 대한 위반 여부나 이런 것도 사실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 조사가 어쨌든 9월에서 10월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소매업에 이제 많은 경우 이제 사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그 대학생들이 이제 사실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어쨌든 9월과 10월 학기 중에 이제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대학생들 청년들의 이 아르바이트나 이런 단시간 계약직이나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을 가능성도 이제 그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실태 조사를 통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과 과제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뭐 안전계층과 취약계층으로 이제 나누어서 특성을 살펴보셨다는 점에서 이제 정책 대상으로서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종합소비업이나 슈퍼마켓, 체인 편의점에 종사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쨌든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직이나 시간제 등으로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미 사실 사업을 이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을 활용해가지고 소매업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정책 대상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여기서 이제 말씀하셨던 교육도 있고 뭐 조직화 사업이라든가 노무상담, 노동안전보건 지원 등을 실제로 지금 동북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매업에 좀 맞춘 사업으로 확장하는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찾아가는 뭐 노무상담 이런 것도 실제로 지금 많이 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최근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관심 분야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업무상 질병 비율이 물론 36%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 부분 보면 이제 전신 피로라던가 두통, 근골격계, 하지부종 뭐 이런 부분이 많은데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 어쨌든 이 동북권 센터에서 그 녹색병원이랑 업무협약도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런 분을 좀 활용해가지고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실제로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챙기고 이런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으로 확장을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형위원께서는 지금 실태조사에서 조금 제한적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의 개선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아이디어도 좀 많이 주셨고요. 그다음에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고용보험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가입률이 좀 낮은 이유, 사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모르고 있을 확률이 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 문종희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토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이신 정우준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노동관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우준입니다. 네, 저는 주로 노동자 건강, 안전 쪽의 파트를 좀 이야기해달라시는 것 같아서 중심을 작성했고요. 사실 최근에 임금이나 복지에 비해서 많이 이야기되지 않았던 건강이나 안전 부분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법제도적으로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실 전면 개정이 이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법 등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특정 업종, 제조업이나 건설업, 그리고 특히 중대재해 중심으로 논의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오늘 주로 감정노동 혹은 좀 더 줄여서는 대면 판매, 소규모 민간에서 있는 고객응대 노동자들의 일종의 중대재해와 비교되는 의미에서의 상대적으로 경미한 재해들, 건강과 안전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워낙 건강이나 안전 부분이 우리나라가 나쁜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조금 더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고 있다는 지점에서 이런 얘기를 좀 더 많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사실은 여러분이 지적해 주시기 저는 소매업이란 상당히 이제 업종의 한계를 뒀음에도 상당히 다층적인 연령이나 사회보험 가입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서 조금 더 이제 특정 업종 좀 선택을 해야 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주로 산재 보상과 관련된 여러 연구 사업이나 이제 지원 사업들을 진행했는데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20대 이제 청년 여성들 중심으로 한 사례들을 좀 얘기하면서 조금 더 오늘 나왔던 얘기를 참고하게 하는 형식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사실 말씀해줬지만 감정노동이라는 부분이 최근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사실 KTX나 요즘에 콜센터 전화해보면 다 아시겠지만 이런 산업안전보건법 41조 개정이나 이런 등에서 사실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실제로 우리의 많은 인식 개선이 이루어졌는데요.
주로 사실은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이 매너를 개선해달라. 사실 이런 얘기들이 뭐 감정노동자들에게 좀 친절을 더 베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고객응대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이나 산업안전공단에서 나온 여러 매뉴얼이나 법상에서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게 앞서도 말한 것처럼 사업주의 책임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객과의 분리 혹은 이제 업무의 변화 이런 것들은 사실 사업주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작은 사업장의 특성상 뭐 업무를 변화시키거나 뭐 휴게 공간에 따로 잠깐 쉬게 하시다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발제해 주신 분도 말했지만 이제 상당히 가족적인 분위기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특히 이제 노동자의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부분들, 사실 재량이 없는데 컴플레인을 받는 것, 여기 사례일에 나오는 것처럼 뭐 대학생이든 아니면 상당 부분 근속연수가 뭐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이 권한과 재량이 부여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고 사실 작은 사업장, 지역에 조금 더 밀착된 사업장일수록 아무래도 고객의 편의를 노동자의 이제 건강, 안전, 감정보다는 조금 더 중시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노동자와 사업주와 아마 센터나 이제 여타의 이제 논의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중시하고 싶은 건 어쨌든 노동자의 재량 권한 그리고 여기 선행연구에도 나와있지만 작업 중지까지라고 거창하게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일시적으로 이 노동자와 이 고객들을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많지 않은 통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뭐 이직 경험이나 이런 이직 원하는 분은 많지 않지만 사실은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직하거나 그만두면 되거든요. 이제 부당한 상황이 나타나고 또 중년 여성이나 중년 남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횡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더 좋은 직장에 가지 않으면 굳이 이직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그런 경험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악화된 상황, 나쁜 상황들이 이제 반영되지 않을 확률들이 높다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가 약간 예방적인 측면이라는데 주로 보상적인 측면에서는 사고성재 같은 경우에는 저는 통계적으로 서비스 업종이고 상대적으로 건설업이나 제조업 같이 사고성재가 많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여기 배달업종도 일부 껴있고 슈퍼마켓이나 이제 SSM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중량물 작업도 많긴 한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고성재를 생각하는 경험들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산업재해라고 했을 때 1주, 2주 정도의 재해가지고 저희가 산재보험 처리하거나 산재라고 크게 의무화시키고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산재보험 자체가 사실은 지나치게 중대재해 중심으로 편성돼 있고 사실 노동자가 이걸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산업재해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고 그걸 산업재해라고 인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특히 이런 사업장 주로 50대 여성 그리고 내가 허리가 아프거나 이제 삐끗해도 내가 다른 일 때문에 아팠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사고성재해 비율이 조금 더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를 업종이나 특정 업무 때문만이 아니라는 걸 조금 더 지적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질병 같은 경우만 봐도 사실은 산재보험제도 산재보상 중에 특수직역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이제 사고성재 등 포함해서 직업종사상이 한 17만 명 정도 연관이 있는데 저희는 산재보험 가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이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제 그것들을 다친 노동자 혹은 사업주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현재 산재보험 제도가 저희는 지나치게 이제 중대재해 크게 다치고 사실은 이제 거의 장애급여나 이제 휴업급여를 받아야 되는 수준에서 거의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질병들을 응답했지만 산업재해라고 인지되는 비율이 매우 낮아서 사실 여기 앞에 소화불량이나 이런 것도 이게 무슨 산재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기 응답 중에 많은 경우도 휴게 공간이 없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적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산재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노동환경들이 이분의 건강을 악화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들을 주고 있는 요인들이 사실 보이기 때문에 너무 산재에 국한해서 노동자의 건강을 얘기할 필요가 없고 사실 앞선 노동환경과 이분들의 건강 악화를 적절히 연결해서 이것들을 해소하는 게 사실은 노동환경과 건강 그리고 이분들의 상황 개선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박스에 있는 사례는 사실은 이분은 3.4%라 산재 가입 자체도 안 했는데 사실 산재 가입 안 해서 산재보험 이용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논외로 치더라도 여러 연구에서 사실 산재보험을 이용하는 비율이 10에서 60%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거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에서 사실은 여기 근속연수도 없고 근골격계도 어떤 형태의 근골격계인지 좀 부족하긴 한데 이제
이분들이 사실 사회보장 서비스, 뭐 고용보험이든 한재보험이든 어느 정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좀 그 데이터들이 있었으면 조금 더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좀 더 풍부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64페이지에 저희가 예전에 산재보험 사각지대랑 형평성을 위한 연구를 좀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뭐 노동시장의 뭐 이중화나 여러 사회경제적인 취약성의 산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건 모두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핵심적인 게 저는 1번과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 64페이지에. 사실은 산재 예방을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산재가 발생할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위험 요인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건데요. 여기서 사실은 산재보험이나 이제 사회보장 서비스로 넘어가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저는 뭐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듯이 은폐를 인위적으로 시키는 경우는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무지나 사업주도 사실은 자기가 내 보험료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경로로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센터나 지역 번역에서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3번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내가 산재보험이라는 걸 인지하고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은 뭐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어느 정도의 조력자가 있고 내가 그것들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조건에 있으신 분들은 산재보험이 아주 어렵진 않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 50대 여성 그리고 근골격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사고성 질환 외에는 자기가 입증해야 될 서류나 병원을 다녀야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또 의료복지공단이 아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조 혹은 도움이 된다면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센터에서도 사실은 뭐 산재 적극적으로 발견해서 뭐 위험성 평가나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방의 측면에서는 사업주와 노동자의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할 수 있고 노동자의 권한을 좀 증대시킬 수 있는 사안들을 좀 고려해 주시고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사실은 사회보장 서비스로 넘어갈 수 있는 체계들에 있어서 좀 더 매끄러운 통모 역할을 좀 해주신다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인 근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훈 선생님께서는 건강성과 관련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6분의 수험자분들께서 일단 말씀을 다 주셨고요. 이문지 선생님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과 같이 특별하자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토론해 주신 내용들이 워낙 현장의 상황과 각 해당의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릴 만한 사항은 없어서 일단 지금 여기 써주신 내용이나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제가 저희 최종 보고서의 이제 마지막 완성 작업의 뒤에 재원 부분에서 많이도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아주 밸류가 넘치는 내용들이라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세세하게 또 말씀 좀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 권태원 선생님부터 마지막 선생님까지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조사 결과와 연계시켜서 정책적인 제안들로서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센터의 입장에서 어떤 과제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에 큰 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병원 관련된 거라든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연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아주 구체적인 액션의 가이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 우리 장기명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 노조 개별 가이드라든가 이런 다른 차원의 좀 편안한 느낌의 조직화, 이런 강화 이런 부분들의 가능성들도 어쨌든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상공에서 교육과 연계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센터나 우리 청년명 단위에서 노동과 이른바 노동의 계급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전 사회적인 레벨에서의 어떤 활동과 투쟁은 당연히 가야 되지만 또 기층의 단위에서는 또 밑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장의 상황을 잘 우리가 또 규범적으로 혹은 또 전략적으로 잘 생각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남현 선생님이 오셨지만 상공회의소, 지역 단위 상공회의소 이런 것들과의 연계나 협업의 체계들을 과감하게 좀 늘려 나가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아까 하셨던 것처럼 사업주가 같이 안 해주면 사실은 영세사업장의 노동 환경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 다 됐고 몇 가지가 또 아까 전에 시간당 임금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한번 해봐야 되는 의미가 있겠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나눠서 봐야 되는 부분도 특히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가 이제 근속기간과 재직기간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이곳에 사실 데이터가 있고 저희가 풀보고서에서 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드러내서 이제 여타의 다른 문제들과 좀 결부시켜서 조금 더 그 부분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한번 좀 더 살펴보고 하면 우리 최종 이제 보고서 완성하면서 센터의 어떤 액션의 가이드에 대한 제언들을 좀 더 저희가 또 풍부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제안 같은 거 있으실까요? 저희들이 오늘 토론 말고 전문가 몇 분들한테 이 발제문을 드려가지고 또 별도로 코멘트를 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연구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말씀이 없으시면 네. 처음에 연구 기획 단계를 같이 했었는데요. 그 소매업 종사자 해서 그냥 막연히 취약 노동 계층일 것이다라고 시작을 전제를 그렇게 깔고 갔었어요. 근데 그게 약간 미스였지 않았을까라는 반성이 조금 들었고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취약이라는 그 타이틀 안에 다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그냥 뭐 중년 여성들 중에서는 그분이 단독 가구일 경우인 것과 그리고 남편과 같이 벌이를 할 경우 월평균 소득이 다르게 나타날 텐데 혼자 버시는 경우는 1, 200이면 조금 어렵게 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뭐 월평균 가구 소득이 5, 600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과연 취약 노동 계층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소매업 종사하는 분들을 취약 노동 계층이라고 낙인을 혹시 우리가 찍고 들어간 건 아니었을까라는 고민도 조금 들었고 그리고 이게 설문 항목이 길다 보니까 저희가 대면 조사로 진행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같이 조사원이 있는 데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약간 바이어스가 좀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와서 조금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잘 생각해 보면서 다음에 연구 기획할 때는 이런 고민을 좀 같이 넣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가로 한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직 의사가 낮다거나 뭐 고용 안정성에 대한 긍정성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사업자가 좀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존의 사고랑 좀 다르거든요. 사업자의 생각하는 내용하고 이런 것들을 좀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건 굉장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최근에 이제 뭐 픽서비스 종사자라던가 아니면 플랫폼 종사자 그리고 최근에 예술인까지 이제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논의하면서 그 실태 조사를 해보면 사실 지금 말씀 주신 소매업 종사자들보다 훨씬 열악하거나 감정노동이 많은 경우들이 더 많아서요. 그래서 지금 그룹핑이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건 맞는데 어찌됐든 소매업이라는 어떤 종사상의 특징을 지금 여기다 담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센터에서 원하는 게 정말 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찾고자 하는 그룹을 찾는 것이었다 목적이 그렇다면 이번 연구에서는 이분들의 경우에 사실은 만족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취약하지 않은 대상인 집단일 확률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 연구를 통해 발굴이 된 것도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공적인 영역 그리고 민간 부분의 영역에서 사실 민간 부분의 종사자들의 어떤 상황들을 설문을 통해서 취합을 하는 것들이 바이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고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남아있는 사각지대의 어떤 부분들을 채우는 단초들을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 연구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센터 차원에서 좀 더 취약한 계층을 타겟팅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설계는 차후의 연구에 조금 더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연구를 해주셨고 오늘 참여해 주신 토론자들께서도 굉장히 따뜻하게 많이 좀 읽어주셨어요. 그래서 보면 충분히 좀 반영시킬 수 있고 앞으로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눈 오는 날에 참석해 주셨지만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기쁘고요. 네, 앞으로 센터가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께서도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추가적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